새벽 5시면 나는 눈을 떴습니다. 함경북도 철도 마을,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얼렸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나는 정비공이었습니다. 새를 다루는 사람. 고장난 기차를 고치고 철로를 점검하며 마을의 생명줄을 이어온 사람. 사람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해철이 형님이 손만 대면 기차가 다시 달린다니까.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손끝에서 녹이 묻어나고 기름때가 깊이 박혀도 그게 내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자부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방 한켠에서 새근거리는 숨소리. 내 살배기 아들 철민이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볼이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고 다면은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 장작을 한 아름 안았습니다.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새벽을 깼고 불을 지피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이놈만큼은 얼면 안 됩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철민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를 나이. 북한이 뭔지, 가난이 뭔지, 새 냄새가 손에서 안 빠지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를 나이. 그래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새부리치는 인생 살게 하지 않겠다고. 이놈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키워야겠다고. 철민아,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빠는 내가 이 마을을 벗어나길 바란다. 아빠처럼 손에 기름때 묻히며 평생을 살지 않길 바란다. 해가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차역 쪽에서 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공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새를 다루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 내 아들만큼은 다른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책임감이라는 불씨. 철민이를 유치원에 보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공부를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놈도 글을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겠구나. 하지만 선생의 첫마디가 그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유리갑 내셨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리갑이요? 네, 유리갑. 그리고 땔감갑, 부식비도 내야죠. 안 내시면 수업 못 듣습니다. 선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빛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계산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돈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꺼내 내밀었지만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다음 주까지 나머지 가져오세요. 그날 나는 철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아빠, 나 공부 못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교육조차 돈으로 통제되는 세상. 아무리 이래도 아이 하나 학교 보내기 힘든 현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구나. 그날 밤부터 나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공장에서 가져온 낡은 기계 부품을 팔고
남들이 버린 쇠붙이를 주워 팔았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나는 그걸 들고 다시 유치원에 갔습니다. 선생은 돈을 받고서야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수업 들을 수 있어요. 그 미소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철민이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가락이 담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아빠는 이 세상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돈 없으면 관심도 못 받는 세상. 이게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넌 공부해야 한다. 공부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세상을 고쳐야 한다. 이놈이 공부해서 세상 좀 바꿔줘야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가슴 속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단단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공부시키겠다고. 이놈만큼은 다른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장마당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집 앞엔 아직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대문 앞에는 보안원 강춘복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해철 동무. 그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밀수 혐의로 체포한다. 중국산 텔레비전 녹화기를 불법으로 소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밀수? 텔레비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작년에 친척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마을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신고요? 누가 신고를 했습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강춘복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텔레비전과 녹화기를 끌어냈고 서랍을 뒤지고 벽장까지 열어젖혔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이건 친척이 보내준 겁니다.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닥쳐. 증거는 이미 충분해. 물건들이 차에 실렸습니다. 나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원이 떠난 후 나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년 겨울 내가 난로를 고쳐줬던 사람, 내가 기계 부품을 구해줬던 사람.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소? 별 수 없었어. 우리 집도 살아야지.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조차 철민이를 피했습니다. 시기심이었습니다. 내가 장마당에서 조금 벌었다는 소문, 텔레비전이 있다는 소문, 그게 그들의 신고를 부른 것입니다.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철민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선 아무리 이래도 죄인이 되는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뢰라는 것, 이웃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 없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 땅을 벗어나야 한다고.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철민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마른 옥수수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국경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졌고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철민이는 울음을 참으며 내 등에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 어디가? 조용히 해야 한다. 알았지?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살자리가 무슨 말인지 알았을 리 없었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자 강이 나타났습니다. 두만강.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를 건너야 해요? 그래야 산다. 나는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철민이를 업고 뒤따랐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아내는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철민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무서워. 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무섭다. 하지만 괜찮아. 우린 함께니까. 그 말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아내는 철민이를 내려놓고 아이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선 살 수 없다. 그 생각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의 맹세이자 유서였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철민이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린 이 밤을 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낯설었습니다. 아내의 이모, 윤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집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불을 켜자 집 안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고 냉장고는 잉잉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윤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여긴 이게 기본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철아, 너희 북한에선 잘 산다고 생각했지? 그랬습니다. 여긴 그게 기본이야. 전기 끊길 걱정도 없고 밥 굶을 걱정도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잘 산다고 생각했던 것들, 텔레비전 하나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여겼던 것들, 그게 여기선 기본이었습니다. 나는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철민이는 냉장고 앞에서 신기한 듯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고 아내는 세탁기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옥이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긴 쌀밥이었습니다. 김치, 고기 반찬, 국까지. 우리가 명절에나 먹던 음식이 평범한 저녁상에 올라왔습니다. 많이 먹어. 여긴 이게 매일이야.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이 메였습니다. 우린 뭐였을까?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윤옥은 우리에게 방을 내줬고 전기장판을 깔아줬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장작불을 피우지 않아도 따뜻했습니다. 철민이는 이불 속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천국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밥을 굶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 곳. 그게 당연한 곳.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새를 두드리며 아이 하나 학교 보내려고 장마당을 헤매며 텔레비전 하나 갖고 있다고 신고당하던 그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부자는 전기 끊길 걱정 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윤옥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해철아, 한국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여기서 좀 쉬어. 고맙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가족이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마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끊기지 않는 불빛, 꺼지지 않는 희망. 우린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살았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것은 나라가 아니라 어둠이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옥이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갈 수 없다는 것.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위험해요. 길이 험하고 검문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분, 나를 키우시느라 손등이 거칠어진 분, 이제 와서 혼자 남으라니.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란다. 어머니, 너희는 가야지. 철민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자라야 해. 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돼. 어머니도 함께 가십시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됐다. 내 나이에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건 무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평생 나를 지켜준 손. 다시는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산다.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해쳐라, 살아서 후회하지 말아라. 죽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우리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철민이를 안아 올리고 볼에 뽀뽀했습니다. 철민아, 할머니 잊지 마라. 응, 할머니도 곧 와? 그래, 할머니도 곧 갈게. 어머니는 아이를 내려놓고 나를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아는 것은 잘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내가 사는 게 내 소원이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 나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위로였습니다.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다시 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응, 언젠가 다시 보자. 차는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 자유로 가는 길.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살아서 후회하는 게 죽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 저 하늘 아래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비행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인천공항, 한국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 안은 환했습니다. 천장의 조명, 벽면의 광고,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누가 감시하지도 않았고 누가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기 봐. 전광판에 글자들이 흘러갔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쓰인 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조명, 거리의 가로등, 자동차의 불빛, 끊기지 않는 불빛들, 전기가 흐르는 나라, 말이 자유로운 세상.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착 지원 담당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예,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선 누구도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요. 그 말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안전하다. 이 땅에선 안전하다. 임시거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수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이. 철민이가 수도 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반복했습니다. 신기해.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철민아, 여기선 마음껏 웃어라. 응, 이건 내 세상이다. 내가 마음껏 뛰어놀 세상.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아이는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철민이는 잠들었고 아내도 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자유의 불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선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웃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살아남았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유를 찾았다는 것, 아이에게 미래를 줄 수 있다는 것.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불빛 속에서 우린 살아갈 것입니다. 철민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두려움 없는 얼굴.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국의 밤하늘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민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20살. 당당하고 자유로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냈구나.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쇠를 다루는 일, 철기를 담는 일. 북한에서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가슴은 더 이상 쇠처럼 굳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해철 씨, 고생 많으셨죠? 북한에서 오셨다며? 예.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육체 노동 하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이제 행복합니다. 그래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잘 산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산다는 건 돈이 아닙니다. 자유가 는 거죠. 전기가 아니라 웃음이 흐르는 세상. 그게 진짜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적 모습이었습니다. 주름도 없고 허리도 굽지 않은 모습. 해철아. 예, 어머니. 잘 살고 있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이제야 사람답게 삽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이의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새를 다루며 평생을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도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나와 곁에 섰습니다. 또 잠 못 이뤘어요? 아니, 괜찮소. 뭐 생각했어요? 어머니 생각했소.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 여전히 새를 다루는 하루가 시작되는 길.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자유가 있는 땅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웃음이 흐르는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잘 산다는 것. 그게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전기가 많은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 물질이 풍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운 것.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